임미현의 아침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에 화답할 차례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면서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유를 위해서 다음 달 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도 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도입돼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젯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하고 다음 달 방북하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꽤 빨리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 회동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4차 방북은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방북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들을 이끌어낸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과 정상회담 준비에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제사회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마쿠에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주 긍정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몇 달, 몇 년 안에 북한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진행된 일본 아베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면서 추가로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친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순항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자로 나서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핵화 방법론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만큼 유엔이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즉 종전선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국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낸 올림픽 휴전 결의를 이번에 상기시키며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분위기를 국제사회가 더욱 견인해야 한다는 요청의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직후 전용기에 올랐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성과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중재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성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성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거죠? 아무래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하기 직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밀하게 오갔던 얘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서 자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여전히 북한이 또 속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상응 조치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됐는데요. 연내 종전선언의 핵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민들을 상대로 조금은 좀 노골적인 설득에 나섰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그리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이른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조치는 그렇지 않다.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설사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이나 또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좀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상응 조치가 반드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장기간 동안 참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아가서 경제 실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단계별 상행 조치가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북미 간 협상이 다시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인터뷰가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연한 상응 조치를 설명하면서 너무 한 가지에만 얽매이지 말자는 식으로 중재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서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확대돼 한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됩니다. 앞으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을 제외했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빌린 돈이 5천만 원을 이미 넘는다면 이 직장인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DSR을 70%로 강화하면 이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DSR이 다음 달 은행권에 도입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DSR 시범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DSR 규제 기준을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기준을 강화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DSR을 70에서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DSR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보다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돈줄 죄기 등으로 추석 연휴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 집값은 급등세가 진정되고 관망세가 길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주택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강력한 수요 규제책인 9.13 대책이 추석 연휴 이후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중 타깃이 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선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호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한동안 거래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도자 전체적으로 관망세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팔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는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진정 분위기가 장기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조 1,000억 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고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에 시장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주목해온 9.21 주택공급대책은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일정에 쫓겨 발표됐습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협의, 또한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 안정이 장기화될지 혹은 다시 반등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연휴 이후 가져올 본격적인 변화에 주택시장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섭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100일을 넘어가면서 핵심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에도 청사로 출근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진술이 필요한 관련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특정인을 불러 조사했기보단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소환을 위한 다지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0월 중순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결고리격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 위원이 상임위원과 같은 주요 관련자들을 여럿 소환했고 이들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추석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법농단 관여 정도와 대법원 문서 파기 등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200자 원고지 18장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혀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법,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법, 무도장 운영법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고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정부와 각 기관 업무 추진비에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출신 호주 국적 영화감독 제임스 완이 2016년 흥행 돌풍을 일으킨 한국형 좀비 영화 부산행의 속편을 만들기로 했다고 헐리우드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완 감독은 소우, 컨저링 시리즈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이른바 호러 아이콘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400만 명가량이 청약시장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매주 목요일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하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 시간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조은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연휴 끝내고 일상에 복귀하는 아침인데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이 계절이 공연계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혼공족 들어보셨나요? 혼밥족 비슷하게 혼자 공연 보는 사람을 뜻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혼자 공연을 즐긴다고 해서 혼공족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흐름에 따라서 혼공족도 늘고 있습니다. 혹시 공연 혼자 본 적 있으세요? 영화는 혼자 본 적 있지만 아직 공연을 혼자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혼공족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부터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장르에는 매니아들이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캐스팅을 보기 위해서 혼자 공연 즐기는 경우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통계를 보면요. 1인 티켓 구매 비율이 2012년에 25%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49%로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절반 가까이는 네. 혼자 보는 거네요. 예, 그렇죠. 혼자 공연을 보면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혼공족들을 만나서 혼자 보는 공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공연이 끝난 뒤에 만난 홍공족 이명은 씨와 심정현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서로가 되는 날짜를 같이 조합해서 맞추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율 없이 바로 결정해서 바로 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인기 공연인 경우에는 좀 더 표를 구할 확률이 높아져서 선호하고요. 보고 싶은 건 언제든지 내 시간만 맞추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혼공족들은 예약이 편하겠어요. 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공연 전에 좀 무료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공연에 대한 감상을 누군가와 나누기가 어렵겠죠. 계속해서 혼공족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날 공연이 좋았으면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아쉬울 때가 있죠. 네. 뭐 3, 4인이나 이런 거 가족 할인이나 이런 거 좀 많은데 혼자 보는 공연 할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회사분들 사이에 한번 한가운데 껴서 공연 본 적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 조금 있어요. 혼공족이 대세가 되면 공연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공연계에서는 혼공족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공연 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까 아직은 구상 중에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연계는 혼공족들뿐 아니라요.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평공족들. 평공족. 즉 평일에 혼자 공연 보는 관람객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이 300인 이상 사업자에서는 도입이 됐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공연 문화도 바뀔 텐데 우선 공연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일 8시에 공연을 본다고 하면 밤 10시,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또 집이 먼 경우는 부담스러운데요. 52시간이 정착이 돼서 퇴근 시간이 좀 빨라지면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공연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찍 공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일회성으로 혼공족들에게 뭐 티켓 할인을 한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이벤트는 종종 있는데요. 시간대를 아예 옮긴다든지 공연 트렌드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문화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도 52시간제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 제도가 큰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거나 유예 기간이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공연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평일 공연을 올릴 때 시간을 좀 30분 정도 당겨서 7시 30분에 하자. 아니다, 기존대로 8시에 하자. 그 중간 7시 45분에 하자라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논의 끝에 결국 8시로 유지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89년도에 처음으로 토요일 반일제가 도입이 돼서 토요일 저녁 공연이 확 늘어났고요. 네. 2004년, 2005년에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영화 관람객도 늘고 또 소극장 뮤지컬 관객들도 크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52시간 제도도 정착이 되면 공연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또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이 될 수 있고요. 네, 제도가 잘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공연계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공연계도 물론 혼공족들에 대한 연구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자리 배치나 공연 전후 상황도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혼공족들이 뭐가 불편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보다 깊이 있는 관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휴는 끝났지만 오늘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내선의 경우에도 제주 노선은 제주 출발 서울행이 오늘 만석이고요. 부산 출발 서울행도 오전에는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하늘길 날씨는 좋아서 비행기 잘 뜨고 내리고 있고 국내선 전 노선 정상 운항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편도 기준 6,600원으로 9월과 변동이 없고요. 국제선은 다소 인상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데 최소 1,200원에서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13,200원까지 인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인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카운터 위치가 바뀝니다. 제1여객 터미널의 경우고요. 기존 서편에서 동편에 위치한 ABC 카운터를 이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정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상당히 쌀쌀한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는 크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현재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8도의 분포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3도, 서울과 인천, 대전, 부산
24도, 광주 25도로 오늘도 기온차를 감안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주말인 모레는 경상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에 기온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남해안과 경상도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7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